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창식 작가의 단편소설 달랏에서 온 형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작가의 작품은 책나들에서 아내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와 이발소 누나 즉 호박꽃이 흠씬 졌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여운이 지금도 남아 가끔 소설 속으로 푹 빠져들고 싶을 때 찾아듣는 소설입니다. 그만큼 잘 직조된 문장들은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마력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작품도 그 연장선에서 참 좋은 소설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수가 형을 버린 것일까? 걸음걸이가 뒤뚱거릴 정도로 툭 붉어져 나온 아랫배를 끌어안고 마을에서 나간 것일까? 읍내 병원에서 알려준 형수의 출산 예정일이 오늘이었다. 형수는 밥상 앞에 앉을 때도 오른손을 옆구리에 짚고 왼손도 바닥을 짚어야 몸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런 몸으로 읍내에 나가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을 것이라는 작은아버지의 말을 영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둠이 낮게 들이우는 안개를 품고 마을로 들어왔다. 보리이삭에 오물거리던 빛이 외등으로 모여들었다. 안개가 서린 마루는 차고 시렸다. 안방에 든 어머니의 얕은 숨소리는 물론 옮겨짚는 손바닥의 마찰음까지 온전하게 들렸다. 소나기에 발목을 쥐고 등을 굽혀 동글동글한 몸으로 어둠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음이 눈에 선했다. 영기의 시선이 어머니가 벗어놓은 신발에 닿았다. 플라스틱 신발이 분명한데 고무신처럼 신축성이 있는 것이 겨우 한 줌으로 쥔 애호박처럼 작았다. 사랑채에서 짐승처럼 흐느끼는 형도 외발로 선 고양이처럼 잠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했다. 영기도 잠의 기운은커녕 신경이 벼린 칼날로 곤두섰다. 외등에 비친 안개 입자가 느릿하게 떠다녔다. 푸른 애벌레가 갉아먹는 배춧잎을 고막에 넣은 듯 생각이 사각거리며 흩어졌다. 곧 어둠이 벗겨지면 고구 무렵부터 활공을 시작한 제비가 보리수확이 분주한 하늘을 메울 터였다. 영기는 초상집에서 사흘 밤을 지내고 새벽에 돌아왔다.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렸다. 형수는 옆구리에 손을 얹고 어머니에게 몹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삼신할미가 노기를 품을지도 모른다며 영기의 코앞에 종주먹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영기에게 종주먹을 흔들 처지가 아니었다. 영기는 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의 장례를 치르고 왔다. 남동생이 죽었는데 어머니는 전화 한 통화만 넣고 가지 않았다. 형수의 해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잠시도 마을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어금니를 물었다. 초상집에 다녀온 몸으로 산모와 갓난아기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영기를 장내에 보내놓고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통곡을 한 듯 눈자위에 핏발이 서렸다. 입맛이 없다는 형수에게 어머니는 밥 공기를 모두 비우라고 강요했다. 뱃속이 빵빵해야 배심을 쓴다. 안 낳는 일이 이승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어머니는 프라이팬에다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웠다. 형수의 밥수저에 올려주며 형의 눈물을 글썽이게 했다. 아침상을 물리고 어머니와 형이 서리태를 씹는다고 밭으로 갔다. 초상집에서 밤을 새운 영기는 잠자리에 누웠다. 잠이 거침없이 몰려왔다. 발과 손에서 저림이 물결처럼 번지더니 늪에 빠르게 침몰하듯 잠속에 휘말렸다. 서리태를 두렁에 씹는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었다. 형수에게 산통이 돌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호미로 일군 구덩이에 서리태가 두 알 심어져야 옳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10알도 넘게 서리태를 구덩이에 흘렸다. 점심 무렵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형수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니? 산통이 도저 병원에 갔는가 보다. 어머니는 콩을 두렁에 씹는 동안 형수가 몸을 풀러 병원에 갔다고 판단했다. 아뜩하게 잠들어 있는 영기를 어머니가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가 형수의 행방을 다그쳤다. 영기는 신경세포에 돌기가 얼어붙은 듯 눈알을 몽롱하게 끔벅거렸다. 뒤뚱뒤뚱 걸음으로 혼자서 병원에 가기란 불가능했다. 누군가 도와주었을 것이라며 마을을 돌았다. 형수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길함이 묵정밭에 번지는 불길처럼 가슴에 들어찼다. 형수가 평소에 다니던 의원으로 전화했다. 형수는 오지 않았다. 읍내로 달려간 형이 보건소와 의원을 뒤졌다. 돌아오는 길섭도 샅샅이 뒤졌다. 형수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다. 오후 3시가 넘었다. 어머니가 마루에 맥없이 앉았다. 형은 사랑방과 대문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다. 영기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벌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형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다. 작은아버지가 대문에 나타났다. 며느리가 그여 믿는 발등에다 도끼날을 팍 찍었구먼. 불길한 예감에 흠씬 젖은 형과 어머니의 심정에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긋는 첫마디였다. 영기가 형과 어머니를 곁눈으로 살폈다. 형이 어금니를 물고 입술을 오므려 참았다. 서방님,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어머니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목구멍으로 되삼켰다. 서리태심으로 밭에 보내놓고 서울 가는 급행버스를 탄 것이오. 저쪽 동네 필리핀스 온 며느리가 도망을 갔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소? 작은아버지가 또 가슴에 못을 받고 걸어나갔다. 작은아버지의 걸어가는 뒷모습이 몹시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형수와 조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영기는 이해했다. 읍내 쪽으로 산모롱이를 돌면 나타나는 마을에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가 둘이나 살았다. 영기네 마을엔 외국인 며느리는 베트남에서 온 형수 혼자였다. 국제결혼상담소에 주선을 받아 필리핀 며느리와 형수가 같은 날에 한국에 왔다. 알견는 종달새가 청보리밭에 자맥질하는 작년 4월에 소문으로만 듣던 외국인 며느리가 왔다. 같은 동양이었지만 생김새가 달랐다. 저쪽 논두렁에 있어도 베트남 사람인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몸태가 달랐다. 피부색도 여름 내 해변에서 뒹굴다 온 사람처럼 가무잡잡했다. 형수가 살았던 곳은 달랏이라고 했다.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어서 형수는 외국인을 흔히 보면서 성장했다. 영기는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고원의 보석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다. 곳곳에 호수와 폭포가 흩어져 있고 사철 푸르른 숲과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한때 작은 파리로 불리기도 했다. 달랏은 베트남의 예술가들과 아방가르드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했다. 국민소득이 낮은 베트남에서 왔다는 선입견과 돈을 주고 데려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형수에게서 후진국의 빈곤과 궁핍의 티가 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처음에는 형수에게서 궁핍했던 삶의 일면이 엿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풍습에 익숙해지며 웃음과 행동에서 세련된 모습이 생겨났다.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고 성장한 결과였다. 필리핀 며느리 둘이 콩튀기에 바쁜 가을에 마을에서 없어졌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데려온 부인을 잃은 남편과 가족은 일손을 놓았다. 남편이 국제결혼상담소에 찾아갔다. 이제 갓 20 넘은 처녀가 무엇을 바라고 언어가 다르고 물맛도 다른 이국 땅까지 왔겠느냐. 처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찾아온 남편을 나무랐다. 아내가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마다 얼마씩은 처가로 송금하였다고 대답했다.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게 대한 것이 잘못이라는 핀잔을 들었다. 사기꾼 꿰매 걸려 경기도 어느 공단에 숨어서 돈을 벌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필리핀 여자가 배반하면서 형수를 바라보는 형의 눈빛이 달라졌다. 형수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짙은 눈초리였다. 형수가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선에 대한 서운함이었다.
형의 초조와 형수의 서운함에 작은아버지가 돌을 던졌다. 나는 베트공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보리밭에 똥 싸는 개는 믿어도 빨갱이는 눈에 흙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을 수 없다. 작은아버지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형수도 베트콩과 다름없다고 여겼다. 형수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공산당일 수는 없었다.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이분되는 이데올로기는 해묵은 과거가 되었다. 작은아버지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 못마땅한 티를 낼 때마다 공산당을 들먹였다. 서방님도 딸 자식 둘이나 곱게 키워서 여인 처지이니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은 당최 마소. 어머니는 형수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작은아버지가 못내 서운했다. 작은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이 솟아도 심한 말은 삼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도 농토 유지하며 사는 것도 작은 마을에 사는 작은아버지의 도움이 컸다. 형님이 30에 저승 문지방을 넘어갔으나 아들을 둘이나 낳아놨으니 조상님에게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오. 작은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못했다. 아들 욕심에 6을 낳았으나 모두 딸이었다. 맏딸과 둘째는 짝을 맺어 주었고 아래로 넷이 학교에 다녔다. 서방님은 장성한 딸이 손자를 셋이나 안겨주었으면 되었지. 아들 시샘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어머니는 외손자를 셋이나 둔 작은아버지가 부러웠다. 출과 예인이 김간의 제사상에 제사밥을 얹기나 하겠소? 형수님은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시오. 작은아버지는 어엿하게 성장한 영기 형제를 대견하게 여겼다. 조카 둘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야 나도 저승문지방 넘어가면 제사밥을 얻어 먹을 거 아니냐. 영기 형제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작은아버지는 조카 며느리 될 사람이 베트남 여자임을 알고서 불쾌한 심기를 가슴에 심었다. 형이 국제결혼상담소에 계약금을 건네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워낙 강골이라서 칠순이 넘은 몸이 꼬장꼬장했다. 성깔도 괄괄했다. 크지도 않은 몸으로 옹골 차서 지팡이는커녕 부삽을 항시 들고 다녔다. 작은아버지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부삽은 자루가 매초롬하게 도리깨 자루처럼 길었다. 자루에 손바닥 기름이 묻어서 반질반질했다. 작은아버지의 남은 목숨보다 더 오래 버텨낼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삼날도 여느 삽보다 폭이 좁으면서 10cm쯤 길었다. 논둑에 앉아서도 자루 끝을 쥐고 물고에 쌓인 덤불 부스러기를 긁어낼 수 있었다. 논임자가 누구든 논고랑에 물 흐름이 막히면 삽질을 해야 하는 성격이었다. 그날은 형수를 데리러 베트남으로 떠나는 전날이라서 집안이 부산스러웠다. 형이 읍내서 맞춘 양복을 찾고 이발도 했다. 비행기 타고 가서 결혼식을 올린 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베트남 형수가 집에 오려면 열흘은 더 있어야 했다. 어머니는 내일이라도 며느리가 올 것처럼 연기를 붙들고 청소를 했다. 외양간에서 나온 거름을 모두 밭으로 내서 두엄더미가 없어졌다. 며느리에게 허리 꼽려 부엌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솥을 드러내고 싱크대를 놓았다. 형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서 어색하게 거드름을 피웠다. 허수아비에 옥양목 저고리를 입혀놓은 듯 양복이란 것이 형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얼굴과 목이 검게 그을렸는데 뽀얀 와이셔츠를 입었다. 숯검정 막대에다 비단 실타래를 감은 듯 어색했다. 외양간에 묵은 짚을 갈아주던 연기가 비칠비칠 걸어오는 작은아버지를 먼저 보았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작은아버지는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다. 예외 없이 부삽이 손에 들려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뒤뚱거리는 것으로 보아 취기가 정도를 넘었음을 직감했다. 형수님은 노망이 나셨소? 작은아버지가 마당 가운데 버텨서서 소리를 쩌렁 질렀다. 부엌 청소를 마치고 마루에 걸레질하던 어머니는 작은아버지가 본정신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챘다.
그렇다고 문 밖으로 박대할 수는 없었다. 해가 아직 벌겋게 떴는데 서방님이 고주망태가 되었네요. 시집간 조카의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요? 어머니가 황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작은아버지를 맞았다. 어머니는 작은아버지가 형에게 트집을 잡으러 왔음을 지레 짐작했다. 형님이 저승 문지방에서 통곡하실 일이 생겼는데 내가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지요.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은 아버지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 생겼다고 작은아버지가 트집을 잡았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말씀이시래요? 영기 아버지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 생겼다니.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몸을 부삽으로 지탱한 작은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형수님이나 저놈 자식 짓거리나 똑같이 미쳐버렸소. 환갑이 넘은 나이살이 부끄럽지도 않소. 작은아버지가 넥타이를 목에다 두르던 형에게 부삽을 장검처럼 겨눴다. 작은아버지의 질타를 듣고도 형은 얼굴색을 바꾸지 않았다. 술이 과한 작은아버지를 부축하러 마루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이었다. 장조카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다 하여 속이 상한 작은아버지를 달랠 사람은 형이었다. 낯술로 몸을 간신히 가누며 주정을 하는 작은아버지를 댁에 모셔다 드리는 일도 형의 몫이었다. 해가 중천인데 약주가 과하셨네요. 동네 사람 볼까 무섭습니다.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형이 작은아버지 겨드랑이에 팔을 넣었다. 시방, 내가 동네 사람 무섭다고 말했냐? 나는 조상님이 이 꼬락서니를 보시지 않을까 몸소리가 친다. 작은아버지가 형의 팔을 후두둑 털어냈다. 영기는 푸른 광채를 띠는 작은아버지의 눈빛을 보았다. 부삽에 의지한 몸이 바람 맞은 허수아비처럼 흔들렸고 눈빛이 댄잎을 가르는 화살처럼 섬뜩했다. 살갑게 다가간 어머니도 싸늘하게 쏘아오는 눈빛을 보았다. 눈빛에 찔린 형이 주춤 물러났다.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냉동된 석상처럼 굳어졌다. 뒤뚱거림도 없어졌다. 논바닥에 찍어놓은 부삽처럼 꼿꼿이 섰다. 마당에 서리발이 우두둑 돋은 듯 냉기가 들어찼다. 젖먹이 쪽에 아버지를 여의어서 저렇게 되었는데 누굴 탓하겠소. 변변치 못하게 키운 내 잘못이고 먼저 가신 양반 허물인 것을 어쩌겠소. 어머니가 작은아버지의 화기를 달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물을 입에 담는 영악함을 보였다. 어머니의 영악함은 주효했다. 작은아버지의 꼿꼿하게 굳은 몸이 다시 뒤뚱거렸다. 댄잎을 가를 듯 맵차던 눈빛에 벌건 취기가 다시 돌았다. 베트콩 여자는 안 된다. 차라리 선아를 데려다 마누라로 삼거라. 어머니도 형도 영기도 눈알이 팽그르르 도는 소리를 작은아버지가 버럭 질렀다. 선화는 작은아버지의 셋째 딸로 혼사가 오가는 중이었다. 공교롭게도 대문에 첫 발을 딛던 작은어머니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저 양반이 찢어진 입이라고 개만 또 못한 소리를 하시네. 작은어머니가 작은아버지에게 험담을 쏟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괴념치 말게. 형님 먼저 보내고 조카를 둘이나 어엿하게 키운 서방님 속이 오죽하면 경우 없는 소리를 하셨겠나. 어머니가 작은아버지를 두둔하며 작은어머니를 달랬다. 조카들이 두 눈 말똥한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서 형수님에게 무슨 행패요. 작은어머니가 작은아버지의 팔을 부여잡고 댄문으로 끌었다. 내가 개만 또 못한 소리를 했다고? 작은어머니에게 끌려갈 작은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럼 내가 틀린 말을 했소? 작은어머니가 팔을 힘껏 잡아당겼다. 아들도 못 낳는 헛배 주제에
주둥이로 양기가 올라서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한다. 어머니와 작은아버지 사이의 실랑이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싸움으로 번졌다. 조카들 앞에서 말본새가 참 멋지십니다. 당신 씨는 짱짱한데 내 배가 글러서 딸년만 6이나 낳았단 말이오. 작은어머니도 턱을 쳐들고 바락 대들었다. 아들 낳지 못했다는 구박 때마다 참았던 소름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작은어머니를 부엌으로 끌어들였다. 형이 작은아버지를 업고 대문으로 나가서야 다툼이 끝났다. 베트남에서 형수가 왔다. 작은아버지는 마뜩하지 않다는 시선을 접지 않았다. 시투응하게 말을 던져 형수의 속을 헤집었다. 형수는 작은아버지가 무안할 정도로 사근사근했다. 암만 해도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작부 노릇했는가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웃음이 해뿔 수가 있냐? 작은아버지가 막 도착한 형수의 상냥하고 밝은 얼굴을 트집 잡았다. 가당치도 않은 트집에도 형수는 작은아버지에게 살갑게 웃었다. 혈육을 떠나 이국에 온 조카댁에게 말본새가 어찌 경망스럽냐고 경로당 어른들이 작은아버지를 나무라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왔던 필리핀 며느리가 몰래 도망을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베트남 며느리도 도망을 갈 것이라는 의심과 작은아버지의 노골적인 비난을 받아내면서 형수가 임신했다. 형수의 배가 불러오면서 형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왔다. 어머니도 작은아버지의 우려를 깨트린 며느리가 고마웠다. 그래도 가장 기뻐한 것은 형수였음을 영기는 곁에서 감지했다. 그런 형수가 마을에서 걸어 나갔다는 것은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었다. 어둠의 모서리가 조금씩 쓰러졌다. 고추장독이 외곽선을 드러내면서 회색으로 도드라졌다. 입자로 서성거리던 안개도 바닥을 적시며 몸을 낮추었다. 날이 밝아오는데 형수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영기는 형이 흐느끼다 잠잠해진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곱사등으로 얼굴을 바닥에 박은 채 잠이 든 듯 움직임이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날려온 가랑잎처럼 바닥에 놓였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여명이 사진으로 모여들었다. 베트남 달랏에서 찍었다는 형과 형수의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형수의 허리가 잘록했다. 형수의 잘록한 허리에 안고 있는 사람은 형수의 어머니였다. 형은 이방인처럼 멋쩍게 서 있었다. 표정도 웃을 듯 말 듯 어정쩡했다. 사진에서 형이 형수의 신랑이라는 근거를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다. 형수의 눈빛이 어둠보다 더 까맣게 반질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밤 외양간 누렁이의 굵은 눈 아래 서리던 공포. 신랑을 만나 기쁨과 환희에 젖어 있어야 할 신부의 동공에 두려움이 까맣게 반들거렸다. 형수가 이국 땅에서 겪어야 했던 낯섦과 서글픔이 사진의 눈동자에 오롯이 담겨 있었음을 영기는 처음 보았다. 형의 꼬부라진 등이 꿈틀거리며 얼굴이 방바닥에 밀렸다. 영기는 형을 바로 누이려다 그만두었다. 어깨에 손을 얹으면 새벽녘에 간신히 잠든 슬픔이 살아나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들 터였다. 어둠이 밀려나고 새빛이 밝게 일어서는 새벽부터 형을 슬픔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싶지 않았다. 두려움과 낯섦과 서글픔은 사진 속 형수의 동공에 담긴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안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밤새 더 굽은 육신을 겨우 내밀었다. 깨우지 마라. 어머니의 육신이 하룻밤에 10년쯤은 녹이 쓴 듯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섞였다. 형이 허리를 밟힌 배추벌레처럼 움찔하며 벌떡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와 부엌에 들어갔다. 안방문을 열어보고 화장실 문도 열었다. 형수가 아침마다 다니는 동선을 차례로 밟은 형이 마루에 풀썩 몸을 놓았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벌렁거리는 소리가 영기의 귀로 파고들었다. 대문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오던 형수의 발디딤 소리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파닥거렸다. 초상집에 다녀온 영기는 자신의 존재가 깨알처럼 작아지는 환상에 젖었다. 제사나 명절을 앞두고 문상을 다녀오면 제사상에 접근할 수 없었다. 죽은 자를 위한 예식에서 문상은 부정한 행위였다. 형수의 출산이 임박했는데 영기가 문상을 다녀왔다. 아침 햇살이 낙엽송의 망사로 내려앉았다. 형은 형수가 밤사이에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며 읍내로 갔다. 어머니는 마을에 누군가는 형수의 행적을 보았을 것이라며 마을 고사트로 돌고 돌았다. 영기가 형수의 사진을 소나기에 쥐었다. 도련님은 한국 여자랑 결혼하세요. 가을에 김장물을 뽑으면서 형수가 말했다. 뿌리를 튼실하게 연그러낸 무청이 소나기에 빳빳하게 잡혔다. 형수님처럼 착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영기가 무청을 소나기에 쥐고 웃었다. 형수는 영기의 웃음을 받으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질이 부드러워서 뽑아낸 무의 표피가 개울에서 건져낸 얼음 조각처럼 매끄러웠다. 청자색과 순백색의 경계 부분을 소나기에 쥐고 물을 뽑아 올리며 형수의 말을 곱씹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 형수는 베트남에 남아 결혼을 했어야 옳았다. 형수가 물을 뽑아 올리는 소나기의 힘이 소진된 듯 고랑에 앉았다. 영기가 무의 허리를 뚝 분질렀다. 형수가 화들짝 놀라 걸어왔다. 부러진 단면에서 투명한 무즙이 흘러나왔다. 베어 물면 갈증을 삽시간에 해소하고도 남을 듯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흙에서 생성된 순백의 투명 액체를 목격하는 신비로운 순간이었다. 부러진 무의 단면을 바라보는 형수의 눈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빛이 묻어났다. 영기는 사진에 찍힌 사람의 눈빛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든 형의 머리맡에 놓인 사진에서 형수의 눈빛은 낯섦과 서글픔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영기의 손에 들린 사진에서는 물을 뽑으면서 보았던 그 눈빛이 아닌가. 베트남에 남아서 결혼을 해야 했어요. 영기가 사진에 중얼거렸다. 무밭에서 형수의 형언기 어려운 눈빛을 받으며 머뭇거렸던 말이었다. 마을을 샅샅이 뒤진 어머니가 8시에 돌아왔다. 읍내 의원을 모두 뒤진 형이 9시에 돌아왔다. 형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갓 뽑아낸 달걀 같은 햇덩이가 성큼 솟아올랐다. 햇살이 그림자를 밀어내며 슬금슬금 기어다녔다. 제비가 보리밭 상공에 떼지어 날아다녔다. 검은 물방울이 비등하는 듯 제비의 움직임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경운기 엔진 소리가 고사틀 지나고 보리밭에서도 굉음을 냈다. 보리 나다를 털어서 곡식 창고로 운반하느라 마을이 경운기 엔진 소음에 묻혔다. 그런데 아침마다 들리던 작은아버지가 오지 않았다. 요즘처럼 밭농사와 논농사의 순서를 가리기 어려울 때는 조반 전에 나타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곤 했다. 베트남 여자라서 내키지 않더라도 만삭인 조카 며느리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10시가 넘도록 오지 않으면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비록 형수에게 시투응한 말을 던지곤 했어도 어머니와 형은 작은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런데 작은어머니가 걸어 들어왔다. 작은 조카는 줏대가 난쟁이 똥자루만도 못하냐? 작은어머니가 대뜸 연기를 나무랐다. 어머니도 형도 영기도 작은어머니의 속뜻을 선뜻 가늠하지 못했다. 속뜻을 안다 해도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다. 세계의 초점 흐릿한 시선이 작은어머니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작은 조카는 형수가 몸 푸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초상집에 갔다 왔으니 내 속도 갑갑하다. 형수가 행방불명이 된 것은 초상집을 갔다 온 연기 때문이라며 작은어머니가 독서를 던졌다.
목이 부러진 수수대처럼 연기가 고개를 꺾었다. 연기 가슴에 못 박는 소리 말게. 피를 나는 동생이 저승문지방을 넘었는데 통곡 한 번 못한 내가 도리 없는 년이지. 어머니는 며느리가 없어져서 애가 달았고 동생의 장례식에 무심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저미는 중이었다. 맷비둘기가 인기척에 놀란 듯 낙엽송 숲에서 떼지어 날아올랐다가 곤두박질 치듯 숨어들었다. 형수가 숲에 있는 것은 아닐까? 푸른 배를 움켜쥐고 고통의 신음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느닷없는 불길한 생각에 연기가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다. 맷비둘기 떼가 또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가시덤불 지나 낙엽송 숲을 바람처럼 가르면 형수가 있을 것 같았다. 가난하게 나오려고 찢어질 듯 아픈 배를 안고 가시나무 빽빽한 앞산에 올라갔겠느냐? 마당으로 내려서는 연기를 작은 어머니가 불러 세웠다. 순간 연기는 작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작은 어머니가 형수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연기를 휘감았다. 연기의 시선을 받은 작은 어머니가 주먹질을 허파에 맞은 듯 헛기침을 토했다. 작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어머니도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지고서 돌아갔다. 형수가 작은 아버지 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연기가 고개를 주걱거리며 형에게 말했다. 조카 며느리에게 대나무 꼬챙이처럼 파르르 떨던 양반이 설마 그랬겠냐? 어머니도 연기의 말을 들었나 보다. 형은 가능성이 좁쌀만큼도 없다는 눈빛을 연기에게 보냈다. 연기는 형수가 행방이 묘연해지고서 마당에 섰다가 나가던 작은아버지의 어줍던 걸음을 떠올렸다. 투박하게만 대하던 작은아버지가 형수를 가족으로 인정했다면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었다. 형수가 몸을 풀기 전에 그동안에 삐딱했던 언행을 멈추겠다는 선언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닐까. 작은아버지의 영역에 형수가 존재한다면 방금 다녀간 작은어머니도 공범자였다. 아무래도 엄마가 작은아버지 댁에 다녀오셔야겠어요. 연기가 어머니를 부추겼다.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경운기 굉음이 갑자기 크게 들렸다. 연기가 반나절의 낮잠으로 수면 부족을 보충하기에는 미흡했다. 몸이 혼미한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졸음도 까뭇까뭇 몰려왔다. 형이 소주병을 낫자루처럼 움켜쥐고 마개를 비틀었다. 형의 목을대가 울컥거리고 소주가 병에서 쿨렁거렸다. 연기가 졸음에서 후루룩 깨어나 소주병을 빼앗았다. 병은 벌써 반이나 비워졌다. 소주병을 빼앗긴 형이 탯줄 끊긴 태아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니는 소나기로 발목을 쥐고 곱사등으로 안았다. 쥐눈처럼 졸망하니 뜨고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경운기 굉음이 또 크게 들려왔다. 보리 나달이 소란하게 털리는 소리도 묻혀왔다. 보리가시가 어지럽게 솟듯 졸음이 또 홍곤하게 몰려왔다. 형의 가슴이 크게 들먹거렸다. 연기는 형의 흐느낌을 예감했다. 다람쥐처럼 옹송그린 어머니를 곁눈질하며 형의 흐느낌을 기다렸다. 예감은 이내 빗나갔다. 가슴에 들먹거림이 잦아들더니 코를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잠이 유령처럼 몰려와 형을 송두리째 낚은 것이었다. 형의 얕은 코 골매 경운기 굉음이 아스라이 멀어졌다. 연기도 잠의 늪에 함몰되어 있었다. 꿈을 꾸었다. 보리밭을 거칠게 헤매고 있었다. 보리가 쓰러지고 나달이 처참하게 떨어졌다. 보리가시가 살갗에 박혔다. 낙엽송 숲도 마을도 강도 보이지 않았다. 보리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였다. 한 걸음 걸으면 꺾였던 보리줄기가 튕기듯 일어나 발자국을 지웠다. 보리를 쓰러뜨리며 지나온 길이 없어지고 미로는 계속되었다. 보리 이삭에 갖은 모욕과 놀림과 속임수에 무기력해져 결국 쓰러졌는데
형수가 보리밭 끝에서 어른거렸다. 몸을 일으켜 한 걸음 내딛자 보리밭이 사막으로 변했다. 형수가 사막 저 끝에서 가물가물 흔들렸다. 소멸하는 강안개로 형수의 형체가 사라지는 순간 연기가 소스라치듯 일어났다. 짧은 꿈이었지만 너무 생경하여 가슴이 섬뜩했다. 형도 코고물 멈추고 상체를 일으켰다. 연기와 형의 시선이 동시에 어머니가 앉았던 곳으로 모였다. 다람쥐처럼 몸을 둥글게 안고 있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연기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섰다. 먼저 걷기 시작한 것은 형이었다. 형이 마당에 왼발을 짚으며 휘청거렸다. 마루에서 잠든 사이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작은아버지 댁으로 곧장 걸어갔다. 보리 나다를 떨어내며 쏟아내던 굉음이 손뭉치에 흡수된 잉크처럼 사라졌다. 대나무자로 직선을 재듯 흔들림 없는 형의 발걸음에 햇살이 밟혔다. 형의 발걸음이 작은아버지의 문 앞에서 뚝 멈췄다. 왼쪽으로 비벼꼰 새끼줄이 대문에 걸렸고 붉은 고추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숨조차 끊고 직선을 긋던 형의 상체가 금줄에 튕기듯 휘청거렸다. 형은 작은아버지의 외양간에다 시선을 들이댔다. 작은아버지는 송아지를 낳았을 때도 금줄을 쳤었다. 소가 풀밭에 메어져 있는 듯 외양간이 비었다. 형이 고개를 들어 새끼줄에 꿰인 고추를 다시 바라보았다. 형수가 아들을 낳았구나. 연기가 주춤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홍시가 얼굴에 터진 듯 발갛게 얼룩진 형이 작은아버지 댁으로 들어갔다. 연기도 대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서방님, 어찌 이러시오? 어머니의 쇳소리 묻어나는 외침이 들렸다. 장례식에 안 갔다 하여 부정이 없을까요? 이어 터져나온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에 연기의 걸음이 얼어붙었다. 마당에 와 있는 어머니를 작은아버지가 가로막아 섰고 형이 다짜고짜 방문을 열었다. 문설주에서 엿듣던 작은어머니가 보리쌀자루처럼 문 밖으로 무너졌다. 산모도 갓난아기도 건강한지 내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서방님은 어찌 이러시오? 어머니가 작은아버지를 밀쳤다. 조카댁도 온전하고 장손주도 불알 두 쪽 단단하게 달았으니 닷새만 참으소. 작은아버지는 평생 손에서 놓지 않을 듯 쥐고 있던 부삽을 떨어뜨리면서도 어머니를 막았다. 작은아버지의 판단으로 어머니는 산모와 갓난아기를 볼 수 없는 부정한 몸인 것이다. 며느리 산바라지로 친정동생 장례도 안 간 몹쓸년이요. 어머니의 목청에서 도끼가 서렸다. 망자와는 피를 나눈 혈육인데 부정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면 쓰오? 작은아버지의 살점없이 깐깐한 몸이 어머니를 밀쳤다. 연기를 장례식에 대신 보냈지만 어머니는 망자와 혈육을 남은 남매지간이니 부정한 기운이 스며쓸 거라는 작은아버지의 고집이었다. 어머니는 떠밀리며 형수와 갓난아기가 든 방으로 팔을 허우적거렸다. 닫혔던 방문이 왈칵 열렸다. 엄니,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형이 아직도 발갛게 상기된 얼굴을 내밀었다. 어떻게 얻은 손주인데 그냥 돌아서란 말이냐. 어머니가 어금니를 작심 물었다. 며느리와 갓난아기를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작은아버지의 고집보다 더한 결의였다. 장손자가 장조카를 쏙 닮았으니 엄한 걱정은 접고 금줄 너머로 물러갔다가 닷새 후에 오시서 며느리고 장손이고 눈에 넣든 입에 넣든 마음대로 하시오. 쌀망태기로 달려드는 닭을 허이허이 쫓듯 작은아버지가 팔을 내저었다. 형을 닮았다는 작은아버지의 말에 쌈딱처럼 솟았던 어머니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표정에서 안도의 빛이 감도는 것도 보았다. 형수가 푸석한 얼굴을 내밀었다. 형과 형수가 액자 속 사진처럼 보였다.
어머니, 저 안 아파요. 피부가 가무잡잡한 형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오냐, 애썼다. 아가도 아픈 곳 없지?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또 방 쪽으로 팔을 허우적거렸다. 우리 장손이 외탁은 없고 장조칼을 반박이로 닮았어요. 작은아버지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형수가 오고서 처음 보는 작은아버지의 환한 모습이었다. 영기는 주먹을 쥐는 버릇이 생겼다. 손가락 사이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 쥔 것도 없는데 손가락 사이로 무엇인가 소멸하고 있다는 허전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주먹이 쥐어진 채로 허리춤 뒤에 감춰진 손을 문득 눈앞에 꺼내 펼치곤 했다. 어머니가 금줄 밖으로 밀려났다. 영기야. 어깨에 손을 얹는 듯한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기는 제초제를 한 모금 넘긴 듯 갑작스레 쇠잔해진 작은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시더냐? 내게는 형님이지만 문중의 장손이시다. 부삽을 마당에 떨어뜨리고 휘청 선 작은아버지는 초췌한 노인이었다. 낙엽송에 조각난 햇살이 보리밭에서 오물오물 날아다녔다. 고삿에선 감나무의 연푸른 잎사귀가 전내 풍기는 손을 가만가만 흔들었다. 보리자루를 가득 실은 경운기 굉음이 갑자기 요란하게 들렸다. 오물대던 햇살이 화들짝 놀라 물러앉고 어지럽게 활공하던 제비가 보리밭에 일제히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형이 장손이고 형수가 아들을 낳았으니 장손이 태어났다는 작은아버지의 환한 모습을 보며 쥐었던 주먹을 풀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동서고금 한 생명의 탄생만큼 소중한 일이 또 있을까요? 두 가정의 행복 속에 태어난 아기가 소망을 심어주었네요. 문득 소망이 중단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나무꾼과 선녀에서처럼 자식 낳고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아내에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라봅니다. 낯설고 물선 이국 땅에 남편 하나 보고 와서 사는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은 따뜻함, 즉 사랑이겠지요. 참, 그리고 이번에 김창식 작가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우아한 도발인데요. 여름 휴가지에 가져가면 딱 좋을 재미있고 예쁜 책입니다. 추천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